훈계법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김희종 교장이라 합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좋은나무 성품학교 멤버십 학부모님들과 또 원장님들 또 교사분들 함께 우리가 훈계법에 대해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으시면 우리 그 반응을 한번 그 손동작 이거 반응 있거든요. 네, 잘 들리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니까 반가운 얼굴도 있고 아마 같이 지금 또 여러분 이렇게 몇몇 학부모님들은 또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오랜만에 또 얼굴 뵐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참 많이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쓰신 이영수 박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왜 그러지? 갑자기 저 아들이 춘기가 왔네? 즉 저한테 사춘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가 변했네. 어렸을 땐 괜찮았는데 왜 제가 갑자기 저러지?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남아요. 음,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행동들을 보면 사실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 없이 변하는 과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음, 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 모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 모든 학부모님들이 좋은나무 성품학교 멤버십과 또 좋은나무 기독학교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부모로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다름을 또 우리 아이가 그러는 아이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아마 참 다행인 것은 좋은나무 성품학교와 가정이 함께 연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또 좋은 성품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알아가는 것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맡는 교사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궁금하면 아마 부모 교육부터 해서 성품 또 어떻게 보면 자녀의 진로 또 자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온라인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상황들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지식들이 또 그 정보들이 과연 내 자녀에게 또 내 상황에게 맞는지에 대한 분별이 없다면 아마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상황들, 즉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또한 정보와 지식과 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세상에 있는 관점들로 하여금 맞춰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급급하게 따라가는 경험들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답입니다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질과 또 성품들을 통해 아이들의 훈계라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을 잘 이해함을 통해 앞으로 아이들이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또 행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하고 또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저랑 PPT를 보시고 제가 오늘 강의에 앞서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골프처럼 200대를 때린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얻어맞아서 쩔뚝쩔뚝 학교를 가야 했던 아주 가슴 아픈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8개월째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살고 있던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왜 8개월 동안? 아버지가 계시긴 하지만 어머니와 이혼 상태였고요. 이 사건은 살인 사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째 그 어머니 시신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죠. 특히 이 얼굴하고 목 쪽은 거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 정말
그 흙과 같은 그런 비슷한 질감으로 거의 인체 조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확인된 건 뭐냐면 어머니가 시신으로 있는 방 바깥쪽에 테이프 또 촛농 이런 걸로 완전히 밀폐가 돼 있었어요. 바깥으로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근데 그 8개월 동안 친구들도 그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하게 됐어요. 그 시간 동안 칼이나 총 등 사제 무기 등을 사서 모았다. 그리고 무작정 던지고 쐈다. 칼과 창을 쓰는 것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치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어떤 친구 같아요? 전혀. 아주 모범생이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전교 1등을 어쩌다 한 번씩 놓칠 뿐이고,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다소 성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고, 겉으로 봐서는 폭력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랑스러워했고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걸고 있었던,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죠. 오히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상 성격입니다. 가장 큰 건 학력 컴플렉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된 가정도 그렇고 자신의 학력 때문에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의심감이 자리하고 있었고, 아들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을 버린 남편과 자신을 무시 모멸했던 그 시댁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전화 좀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님이 전화를 해도요. 나도 사실 조금 뭐 무서웠어요. 아들이 또 공부 잘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못하게 되면 그런 기관이 늘 잘 잡고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게을리한다 싶으면 체벌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들은 엄마에게 얻어맞고 자랐는데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 그러다가 전교 6등 정도 가면 완전히 두드려 맞고 열심히 해서 다시 전교 1등을 회복하면 어머니는 또 때려요. 왜 때릴까요? 거봐, 넌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떨어졌었잖아 라고 때립니다.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리고. 근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어머니의 폭력이 두려워서 하는 공부만 가지고는 아주 최상위급을 유지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그다음부터는 아들을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거실에 모든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어머니는 거실이 보이는 방에서 문을 열어도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한명하는 것 같으면 바로 뛰어나와서 폭력이 가해졌고, 성적이 떨어졌다 싶으면 골프채로 막 때렸는데 한 번은 골프채로 200대를 때린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얻어맞아서 쩔뚝쩔뚝 학교를 가야 했던, 아동학대에 장기적으로 처한 아동에게서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아동학대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하나가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처음에는 맞거나 피하거나 그만하세요, 때리지 마세요 라고 하거나 가출하고 도망가고, 이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도주했다가도 결국은 지낼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아, 나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냥 그 폭력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물학대를 당하던 개나 고양이들이 처음에는 막 반항도 하고 도주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다가 계속해서 학대가 이어지면 그냥 학대를 받네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본인의 생명보다 훨씬 더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은 수명 단축이거나, 근데 사람은 좀 다르죠. 참다가 가해자를 공격하거나 살해하는 경우인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정황이 있어요. 고3이 되니까 잠을 거의 안 재워요, 어머니가. 조금만 졸라고 하면 와서 두드려 패니까. 그런 상황에서 발견해내는 방법은 성적을 조작하는 거죠. 이 어머니가 잘했던 건 뭐냐면 서울대 법대,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법대에 가야만 너는 성공한 거다. 그것만이 이 엄마를 만족시킵니다. 만약에 서울대 법대 못 가면 너는 인간 쓰레기다, 이런 것이었죠. 서울대 법대에 갈 수 있는 전국의 섭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국 모의고사거든요. 결국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올린 성적이 4,000등이에요. 전국 4,000등도 굉장히 잘한 거죠. 올해 수능 응시생이 40만 명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00등은 어머니한테 맞아 죽는 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4,000등을 62등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와,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 성적이면 또 서울대 법대 갈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 내일 학부모 총회가 열립니다. 고3 학생들이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오면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에 이제 날이 밝으면 어머니가 학교를 가게 돼요. 학교 가게 되면 4,000등이란 것이 드러나게 될 테고, 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도 거의 못 잡죠. 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거기다 불안과 두려움과, 이 상황에서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살해하게 됩니다. 엄마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
이렇게 하면 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대로 가면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 지금 엄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엄마, 미안해. 이 영상, 이 사건을 보시면 제가 이것이 아마 그 인성교육진흥법이 발의되기 전에 앞으로 한 11년, 그래서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전국 이제 전교 1등, 그러니까 아마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인데, 이 영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사랑하는 이 아들이 엄마를 살해하면서 했던 이야기, 엄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 다음 했던 말이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특별히 자녀들에게 사실은 그 어느 한 분도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행복이라는 그 관점과 또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는 원치 않든 간에 훈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훈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광이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그 훈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면 아마 그 훈계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을 통해 아이의 행동이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 아마 여기 뭐 미취학부터 고등학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 뭐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계시지만 꼭 우리가 이 말은 공감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우리 품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도 모두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을 때 아이가 점점점 나이가 들고 몸이 커지고 생각들이 많아지면 계속 안고 싶어도 나나 부모가 된 나나 자식이나 둘 다 어렵기 때문에 항상 안고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안을 수 없으니 아이의 행동과 생각 또 다양한 말들로 인해서 분별해야 되는 부분, 또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훈계라는 마지막 남은 선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생각하는 훈계란 무엇인가? 과연 훈계는 무엇인가? 또 이 내가 생각하는 훈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고민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내 자녀에게 어떤 훈계를 했는지,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가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기 전에 혹은 일을 가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훈계의 뜻은 책망, 경고, 지도, 근신, 징벌, 확인, 정정, 가르침, 책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훈계의 정의가 너무나 지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과거에 했던 일들을 통해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근데 그 훈계가 진정한 훈계가 아닌 가끔은 과거의 행동의 처벌로 변하는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셔도 전교 1등을 못해 어머님께 학대를 당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이 되니 또 한 번 더 어려운 들 왜 하지 못했어? 라고 해서 또 훈계를 하는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훈계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고 훈계의 뜻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마 훈계는 이것이고 훈계는 이렇게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매스컴에서 보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보면 참 신기한 게 어떠한 사람이 나와서 어떠한 박사님이 나오셔서 무엇인가 정답을 말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그것이 과연 옳기만 할까?
또 반대로 내가 내 자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솔루션이 과연 앞으로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훈계와 징벌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훈계의 목적은 우리가 고정과 성숙을 위한 훈련시킴입니다. 하지만 징벌의 목적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위반에 대한 벌을 가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계의 관심의 초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훈계의 초점은 미래의 바른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성품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상황적으로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좋은 성품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왜? 상황이 좋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려움들과 또 슬픔, 또 우리가 세상을 맞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분별하고 공감해야 되는 좋은 성품을 훈계를 통해서 분별력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마 휩싸일 수밖에 없는 현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훈계의 태도는 부모 편에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징벌의 태도는 부모 편에서 적의와 좌절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미치는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훈계의 목적, 징벌의 목적, 훈계 관심의 초점, 징벌 관심의 초점, 훈계의 태도, 징벌의 태도, 이 차이점만 보시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확연히 다름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법을 전공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마 제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시작한 계기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건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정과 성숙을 위해 미래의 행복한 좋은 성품을 위해 부모 편에서 사랑과 관심을 보였다면 지금 우리가 초반에 나왔던 그 동영상, 그 사건의 주인공인 그 고3 모범생은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확연히 다른 결과가 여러분들이 끼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는 착각 속에 내 임의적으로 행동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려요. 학부모님께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다른 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그러면 지켜보겠죠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주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더 많은 좌절감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슬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당장 정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자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자녀 훈계법 또 이렇게 우리가 부모 교육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그나마 이 교육을 통해 우리가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인데,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많은 상황,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좌절감을 통해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든 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또한 우리 자녀들의 상황들을 보면 참 당연히 기쁘고 행복하지만 참 가끔은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훈계는 도대체 왜 중요할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훈계를 어떻게 하기에 앞서서 훈계는 무엇이고 훈계는 왜 중요할까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요즘은 훈계가 없어지는 시대고 훈계를 하면 아마
세상적인 관점에선 아동을 학대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화적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훈계는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 빗대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성품, 또 교육,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속에서 왜 훈계는 왜 중요할까라는 부분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훈계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듭니다. 근데 좋은 습관은 좋은 성품을 만듭니다. 이러한 좋은 성품은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속적인 훈계는 자녀들의 좋은 습관을 만듭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훈계를 하는 이유가 아이가 잘했을 때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어려운 일이 있고 아이가 무언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또한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그 정의를 이해 못하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훈계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는 방법, 좋은 말을 하는 방법, 좋은 행동을 해야 하는 방법을 길러주기 위해서 훈계를 합니다. 그것이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을 우리가 성품이라고 항상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정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훈계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성품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 또 가치 있는 삶을 구축하는데 가장 큰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하는 훈계는 자녀의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강의안을 제가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훈계하지 않으면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때와 너희 때는 다르고 또 MZ세대부터 해서 시대가 바뀌고 X세대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 시대별로 보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는 이 시대 속에서는 성과 마약이 괜찮아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병,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성과 마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를 위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보고도 성,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까 처음에 우리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엄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하루아침에 그러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쌓여갔던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이 나중에 학습된 무기력을 통해 아이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훈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지 않는다면 현 시대에 괜찮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를 할 때 이건 잘못됐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녀와 생명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훈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존중으로 하는 훈계는 자녀의 마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아까 전에도 훈계는 사랑입니다. 훈계는 존중이고요. 훈계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통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학업을 집중하고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사랑이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사랑인 것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즉, 왜 내가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행위를 해야 해?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라는 갈등을 기르는 것은 훈계가 아닙니다. 그 훈계를 통해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부모님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 나에게 훈계를 하는구나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존중이 없다면, 신뢰가 없다면, 많은 부분 학부모 상담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그래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 와서 갑자기 그래요. 강의를 가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대구에 강의를 가는 상황이 생겨서 대구역에 저를 픽업와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씀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막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그 표정이 느끼는데 내리기 직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집을 나간 지가 한 달이 됐어요. 딸이 몇 살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요. 아, 그래요? 근데 갑자기 중학교부터 아이가 집 밖을 나가고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고 갑자기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더니 화장을 하고 담배를 피고 가출을 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버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먹고 살기 바빠서 집을 많이 비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알았어요. 집을 비운다라는 거.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가장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의 경제적인 역할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잠깐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의 퀄리티, 시간의 양보다 그 질을 만약에 확보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마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변하는 일은 없어요. 서서히 학습된 무기력을 통해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신뢰가 깨진 후 참 어려운 것은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극복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계를 통해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훈계는 도대체 왜 해야 할까요? 훈계의 목적은 자녀의 잘못됨으로부터 보호하여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고 자녀가 더욱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본인이 가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마 좋은 성품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훈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별력과 공감인지 능력을 12가지 성품을 통해 좋은 나무 성품학교 커리큘럼 여러분들 두 번의 그러니까 성품을 2달에 한 번씩 변경하면서 오랫동안 성품 교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은 가끔 제가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 있으면서 교장으로 있으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뭐 2달에 한 번씩 성품하면 아이들 이제는 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작년의 순정과 올해의 순정이 다르고 작년의 책임감과 올해의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달라요. 근데 왜 우리가 훈계는 해야 하냐? 분별하지 않고 사랑만 준다면 헷갈립니다. 사랑만 주고 분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지러워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분별만 주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을 통해서 훈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사랑과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성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녀를 성장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훈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훈계가 부모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또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많은 부분 자녀들을 훈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또 좋은 나무 성품학교 외에 외부에서도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아직도 기억나는 학부모님 한 분은 2가지를 저한테 요청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아이를 열심히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혼내도 되고 때려도 된다고 해요. 제가 뭐라고 하시면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때린다고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안 펴도 다른 것으로 인해 채워진다면 자연스럽게 피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되냐? 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신뢰를 쌓여 부모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구축하셔야 돼요. 아마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3학년 이후 6세에서 7세 전환되는 그 전환기와 3학년에서 4학년 되는 그 전환기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중학교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5세부터 6세까지는 비슷해요. 하지만 6세부터 7세로 올라가는 그 7세 과정 속에서 저도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7세가 되더니 저한테 왜 그렇게 해야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더니 팔꿈치를 이렇게 딱 들고 저한테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논리가 뭐였냐면 그만 미디어를 시청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이것에 대해서 끄라면 끄가 아니라 이 아이들 또한 그 말에 authority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말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이 대화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성품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성품은 말이에요. 성품은 관계예요. 성품은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영향력은 훈계인데 그 훈계는 성품이고 그 성품은 대화에서 시작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신뢰에서 벗어나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 어떻게 훈계했는지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떻게 훈계했는지.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훈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초반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같은 일로 반복되고 번복되는 상황 속에서는 아마 두 가지의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점점 감정의 폭이 격해져서 갈등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점점 포기하기 시작해요. 타협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감정의 폭발과 타협을 통해 포기하는 것은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감정을 편안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의 선택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만큼 우리는 선택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훈계 또한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훈계를 하느냐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아마 묵인하고 무시하는 것이 가끔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편안함을 고집하기 위해서 혹은 내 감정이 지금 폭파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출하기 위한 선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직한 훈계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맞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라고 정의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설계예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여기서 각 아이의 상황과 가정의 상황, 문화 배경에 따라서 조금 더 부모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땅을 고르게 한 후에 똑같은 모형으로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집은 자연을 살리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사는 집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것이 성품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 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맞춰서 또 연령별로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의 단계예요. 가르침의 단계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근데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의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을 보이거나 그것을 아이들 앞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형식적 지도이고 또한 학교에서 우리가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지금 책임감을 하고 또한 인내 절제를 하듯이 정규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이 습득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단계는 생각, 감정, 행동의 중에 생각의 영역에 표시가 돼요. 왜?
본을 보아야지만 생각할 수 있고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행동 방침을 통해 가르침의 단계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가 교회를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라는 그 어떤 학부모님의 상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뭐 교회를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라는 그 질문에 드릴 수 있는 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교회를 잘 안 다니세요? 그러면 저번 주는 어땠어요?라고 여쭤봤더니 저번 주는 가족여행을 가서 교회를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저번 주는요? 아, 그때는 아이가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은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보아요. 그리고 안 가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냐? 부모님의 행동이에요. 제가 우리 학교에도 이런 상황이 생겨요. 하지 말아야 되는 규칙들이 있는데 집에서는 학교에다 얘기하지 말라라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하필 그날 그 달에 하는 성품이 정직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정직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알려주는데 갑자기 와서 다른 사람 헌담하는 걸 아이들이 다 들어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부모님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유심 있게 귀를 경청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부모에 의해서 본이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생각해요. 엄마 아빠는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따라해요. 처음에는 듣는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하죠. 그냥 애기기만 이게 내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저도 그냥 내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참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자녀는 성장하고 생각은 많아지고 그 생각을 통해 행동과 감정들이 휩싸여가는 상황 속에 엄마는 말한 대로 안 하네. 아빠는 나에게 뭐라고 가르쳐준 대로 안 하네.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하면 그것이 갑자기 사춘기가 되고 갑자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쌓여 있다라는 것이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훈계를 통해 행동 교정을 원하신다면 나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아마 이런 거 있어요. 학업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정말 자녀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같이 읽으세요. 같이 앉아보세요. 같이 앉아보면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아이들에게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을 아이들에게 책임지라는 것과 똑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훈계는 부모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해요.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성품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인데 그 행동과 생각과 감정 또한 훈계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의 단계예요. 자녀가 지도받은 영역에 숙달되도록 돕는 거예요. 함께 실행하며 지도하며 한 번에 한 단계씩 조금 더 복잡한 과제나 개념들을 가르쳐 가야 해요. 지식을 더하고 잘못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대화를 나눠야 하며 가르치는 기술에 대해 자녀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한 훈련 단계 중 보상은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훈련 단계 중 보상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상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보상이 우선시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 다음 그 비난은 어떻게 되냐면 왜 약속한 걸 안 지켜라고 하면서 점점점 감정의 폭이 부정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변해요. 그럼 그 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라는 프레임에 맞춰집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보상은요. 저희도 다음 주에 100인분 떡볶이를 만들어야 돼요. 110인분.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좋은 나무 기독학교 이제 좋은 나무 선포학교 교장도 섬기면서 제가 좋은 나무 기독학교 교장으로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코로나 마스크를 해제하는 날 떡볶이를 해주겠다 했대요. 했죠. 기억이 안 나죠. 아마 2020년도에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떡볶이를 사주겠다라고 했더니 아니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100인분 좀 넘게 주문을 해서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지켜야 해요. 만약에 제가 그냥 저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아이들에게 보이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지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보상인 거예요. 아, 엄마 아빠는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키신다. 당연히 뭐 100인분을 과장한 건 아니에요. 정말 100인분 저 해야 돼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떡볶이를 맛있진 않지만 컵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 어떤 보상?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어려웠지만 인내하며 책임감 있게 지냈다라는 그 보상이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것이 보상이에요. 뭔가 값비싼 것들을 주는 것이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상의 효과적인 방법은 너의 그 책임감을 통해 나 또한 너에게 책임을 다한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정의 단계예요. 사실은 교정의 단계를 통해 많은 상처가 일어나요. 아까 전에도 우리 그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로 인해서 200대를 골프채를 맞고 뭐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 상황들이 생겼다면 그 아들과 함께 그 마음을 이야기를 정말 그러니까 때려서 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 모든 학부모님들 또 때리겠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앞서 행해진 지도나 훈련이 잘 따르도록 그것을 따르도록 행동을 취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매를 통해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교정을 통해 앞에 훈련의 단계와 그 가르침의 단계를 도모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정의 단계를 통해서 아이의 행동, 그 훈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단계는 앞에 훈련의 단계와 가르침의 단계를 도모할 수 있는 서포트 역할이 되지 않는다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이고 단호한 의사소통, 매 처벌, 자연적 귀걸, 인위적인 부모의 개입 없이 자연적 사건으로부터 질서와 행동 목표를 터득합니다. 어렵죠?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가끔 학부모님들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가 밥을 못 먹어서 큰일이에요 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밥 몇 개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는 거, 늦게까지 잠을 안 자서 늦잠을 자면 학교에 지각하는 거. 우리는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거에 대한 걱정, 밥을 먹지 않는 것에 걱정, 학교에 늦을까 봐에 대한 걱정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걱정을 하는 순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자연적 귀걸이 되지 않아요. 즉, 밥을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니에라 밥 먹을래? 아니 안 먹을래. 그래 먹지 마. 저를 치워요. 왜? 배고프면 먹을 거니까. 가끔 이렇게도 해요. 늦잠 자? 그래? 그럼 늦잠 자고 지각하지만 너가 책임져. 자연적 귀걸은 부모님의 임의적인 개입 없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 일을 벌어졌을 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벌써 교장한 지가 지금 4년 차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해 봤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밥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론하는 학부모님이 계셨고 그 밥 먹지 않은 것을 통해 밥 안 먹는 것이 부모님을 컨트롤하는 아이의 힘이 됐어요.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근데 부모님을 움직여요. 나 밥 안 먹어. 재작년인가? 학교를 가지 않는데요. 한 몇 달 동안 안 와요.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이 말씀 드렸어요. 학교에 오는 것이 부모님을 쥐는 행동처럼 힘을 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학교만 가자. 학교 좀 가자. 부탁한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학교를 가야 부모님이 좀 자유로워지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든 학교를 보내고 싶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려요. 아이가 학교 안 간다고 하는 거 갖고 쩔쩔매지 마세요. 왜? 이거 나중에 아이가 학교 안 가는 걸로 부모님 컨트롤한다고 말씀드려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연적 귀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거,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거, 아이가 힘들어서 짜증을 내는 거, 아이가 늦잠을 자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하면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적 귀걸이를 통해 안 됨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거 건들지 마, 뜨거워. 저거 건들지 마, 뜨거워. 아예 건듭니다. 어떻게 돼요? 뒤어요. 그 다음부터 저 뜨거우니까 건들지 않겠다라고 해요. 교장실에 오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요. 근데 절대 제 방에 CCTV가 있고 녹음이 돼 있어서 제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아이들이 알아요. 교장 선생님이 사랑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이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가 자연적 기걸이라고 해서 항상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버려 둬요? 아니에요. 우리가 논리적 기걸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논리적 기걸? 네가 게임을 하고 네가 미디어를 하고 네가 밤낮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 늦잠을 잔대. 늦잠을 자면 지각을 하잖아. 그럼 지각을 하면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줘요? 왜 지각하게 늦잠을 자?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빨리빨리 하지 못해? 뭐 이렇게 꿈을 덩거려? 라는 얘기를 우리는 훈계라고 생각하고 해요. 아니에요. 너가 전날에 이런 일들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네가 지각하는 거야. 제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뿐만 아니라 제 자녀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너의 행동을 통해서 만약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아. 동생하고 마찰도 똑같아요. 왜 그랬어? 라고 하면 항상 원인은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원인이 가끔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동생이 먼저 시작할 때가 있고 형, 언니, 누나, 첫째가 시작할 때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논리적 귀걸이 될 수 없어요. 즉 우리는 부모의 역할 중에 교정의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잘 관찰해야 해요. 여러분 성품이에요. 우리가 관찰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대답하고 즉흥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면 아이들은 억울해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도 해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할 때는 참 좋은 부모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 인자한 부모가 되는 걸로 착각해요. 하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고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면 용납할 수 없어요. 무섭게 아주 그냥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굉장한 그 무서움을 보여줘요. 근데 그것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기 위한 모습인지 아니면 내 감정으로 휘말리지 않는지. 또한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처음에 때렸다고 하면 안 되죠. 그때 처음에 저를 이게 꼬집으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가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왜냐면 이 교육이 아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보고 있으면 괜찮아. 버틸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흔들려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경청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나와 오랫동안 함께 했던, 내 자녀와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 있다면 경청하세요. 하지만 그 상황을 보지 않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분별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잘 관찰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고
어렸을 때 유치원을 가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를 자기 그 품에 이렇게 숨깁니다. 저를 이렇게 만나지 않게 하려고. 항상 얼굴을 물었으니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나를 약 올린 거를 몰라요. 저를 약 올리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왜? 원장님 아들이니까. 근데 그거는 어머님이 모르세요. 그냥 무는 것밖에 모르세요. 그러면 저는 무는 것만 갖고 혼나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정말 너는 왜 맨날 애만 물고 다니냐면서 정말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께 엉덩이를 맞아봤어요. 5살 때. 무니까 무는 걸 고치기 위해서. 근데 이거예요. 만약에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게 저는 쉽지가 않아요. 저는 기질 자체가 아이예요. 아마 의아해 있으시겠지만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항상 아이들이 있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가니 이 아이가 버티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혼자 있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혼자 있는 사람인데 자꾸 와가지고 내 장난감을 내 교구를 갖고 이렇게 만지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에요. 뭐 버티다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무는 건데 무는 거에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은 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한테 갖고 있어요. 어떤 상처가? 억울함. 억울함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숨는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소멸과 무시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감정적으로 이 자녀를 훈계하지 못한다면 상황을 무시해 보세요. 이 아이를 전면적으로 일단은 그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주세요. 반응하는 순간 그 반응이 재밌어서 혹은 엄마가 반응해주네, 아빠가 반응해주네, 이렇게 하면 나를 반응해주는 역할이구나. 근데 아이러니한 게요, 제가 경험해 봄으로써는 반응해 주니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제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는구나라고 오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정하지 않고 더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소멸과 무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교정이란 무엇일까요? 교정의 사전적 정의는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입니다. 자녀의 의지를 교정하는 도구, 또한 교정의 목적은 자녀의 의지를 바로잡아 주어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성품의 어떤 영역에 해당될까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빨이 교정하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져서 뼈를 다시 교정할 때 굉장히 아파요. 감정이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교정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만 아파요. 내가 처음에 나도 아파요. 교정을 하는 부모 입장도 아파요. 하지만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더 어긋날 수 있어요. 뼈를 한 번에 교정시키지 않는다면 잘못 뼈가 붙어서 잘못되면 그 아이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처럼 교정을 할 때는 자녀의 의지를 교정할 때는 아플 수 있지만 한 번에 하지 않으면 잘못된 교정을 통해 더 안 좋은 상황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정의 올바른 단계는 첫 번째,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미리 교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아이들이 제 교장실로 오거나 또 제 자녀가 처음에 훈계를 하러 올 때 저는 저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지 않는다면 즉흥적인 훈계를 통해 즉흥적인 처벌로 변화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훈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교장실로 오면 첫 번째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듣습니다. 그런 다음 말을 해줘요. 너 첫 번째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세 번째 했을 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고 한 번 더 그러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너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알았대. 아니야, 알으면 안 돼. 너가 확실히 대답해야 돼.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앞으로 이러한 내가 교장 선생님은 계획이 있고 이거를 진짜 실행할 거야. 너 다짐할 수 있겠니? 다짐할 수 있대요. 그럼 아이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 계획을 세워주는 거. 두 번째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어떠한 교정이 있을지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거. 계획을 내 안에서 잡고 두 번째 알려줘야 돼요. 세 번째, 부모가 경고를 주었지만 계속적으로 거역한다면 부모가 갖고 있는 교정의 계획대로 단호히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 실천할 때가 있고 실천하지 않을 때가 있고 실천을 할 때 너무나 강력하게 위험하게 더 오버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아니에요. 계획한 대로 알려준 대로 계획대로 단호하게 그것만 실천해야 돼요. 그 일이 바쁘고 안 바쁘고 내가 감정적으로 스테이블하고 스테이블하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엄한 태도로 교정해야 해요. 엄한 태도라고 해서 화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훈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때 감정이 드러나요. 화를 내세요. 근데 그 화냄과 단호하고 엄한 태도는 달라요.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목소리를 높이고 무섭게 하는 것이 엄한 태도로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참 신기한 게 무섭게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귀를 닫아버리는 상황들이 생겨요. 눈에 초점이 흐려지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은 말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엄한 태도로 교정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다음 세대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교정을 한 후에는 훈련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실컷 감정 폭발하고 실컷 때리고 나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학대예요. 정서 학대예요. 내가 감정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걸 다 아이에게 쏟아부은 다음에 아이 울고 있고 상처받을 만큼 상처받은 아이에게 사랑한다라고 이 얘기하고 이것을 너에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헷갈려합니다. 여러분들 교정과 훈계는 사랑이에요. 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교정과 훈계를 통해 잘 됐다라는 것은 아이가 사랑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 당연히 그럴 수는 있어요. 아플 수 있고 여러분들 교정을 하고 입 교정을 하고 뼈를 교정할 때 아프지만 그것이 더 좋고 올바르게 자라게끔 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교정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상처를 주고 엇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부분들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교정 단계에서 그치지 말아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정까지 했으면 여기서 이 아이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훈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저는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아요. 당신은 어떠한 행동 때문에 이러한 뭐 형법 제 몇 조 몇 항으로 인해 뭐 벌금형에 이합니다. 벌금 내면 끝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교정 단계에서 그친다고 하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동생을 괴롭혔을 때 아버지가 매로 10대를 때렸어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10대 때리면 동생을 괴롭혀도 돼 해서 동생을 더 괴롭혀요. 왜? 까짓 거 10대 맞지 뭐.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교정을 통해서 잘못 인식이 된다면 뭐 그냥 잘못하고 맞지 뭐. 그냥 뭐 혼나지 뭐. 근데 그 혼남과 그러한 교정들이 부모님이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동의 변화와 미래의 긍정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야기하고 되뇌기게끔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마지막 교정 단계의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정의 유형의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대화가 있어야 해요. 엄한 어조의 직접적이고 단호한 말, 눈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Eyes on me. 눈을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눈을 보고 서로의 그 마음들을 이해하게끔 해야 돼요. 회피하는 부분. 아마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 어른들의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눈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사랑을 고백할 때도 그렇잖아요. 눈을 보고 사랑을 고백하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내가 너를 훈계하는 것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눈을 보고 그 사랑을 진심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체벌과 매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매라는 부분은 우리가 따끔하게 그 환기를 전환시키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으로 때리지 말고 매를 사용하여 그리고 만약에 매를 사용하였다면 처벌 후 그 매에 대해서는 위로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렇다면 폭행이 될 수도 있어요. 자연적 귀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선택한 행동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논리적 귀걸은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개입하여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논리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소멸과 무시는 자녀의 잘못된 행위를 무시함으로 그 행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어디 저기 쇼핑센터를 가든지 장을 보러 가든지 아이가 막 엎드려 막 난리치고 뭐 사달라고 하고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바닥에 들어오는 근데 그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일들이 시작됐을까요? 반응해 주셨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심하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처음 해볼 때는 이것이 맞나? 부모의 반응이 어떨까라고 부모님의 생각과 행동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해봅니다. 근데 그때 무시가 됐다면 아마 이렇게 해도 들리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요, 이것이 미취학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중학생도 똑같고 고등학생도 똑같고 대학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부분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드러낼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통해 부모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타임아웃입니다. 하던 일로부터 아이를 격리시킴으로 조용하고 지루한 장소에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장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제가 많이 아이들과 그 훈계하는 계획과 약속한 것 중에 하나는 너가 제일 재밌어 하는 놀이 시간에 교장실에 와서 함께 대화 나누는 거라고 하면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이들이 제일 많이 지켜줘요. 아마 그 진로 자기가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내가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책임감을 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유를 어쩔 수 없이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아이들은 교정의 정확한 의미들을 인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타임아웃이나 소멸, 무시, 논리적 귀결, 자연적 귀결, 체벌, 매 분명한 대화가 흐지부지하고 어떨 땐 이렇게 하고 어떨 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계획을 통해서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시고 인내하신다면 교정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빨을 교정할 때 정말 6개월, 1년이 걸리는 그 시간을 소요하는 것처럼 손에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통해 몇 개월 동안 기부스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교정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작업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있어요. 내가 하다 포기하면 더 큰 상처를 아이에게 남겨줍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인내해서 아이들을 교정한다면 간증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랑하는 자녀가 미취학, 어린아이,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이 중에 어쨌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기 때문에 훈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다 말면 더 큰 상처를 남겨주는 것이고
이것을 끝까지 인내한다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간증으로 더 큰 메시지를 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는 훈계는 어디서 왔을까요?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훈계 혹은 징벌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나 또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되돌리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는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했던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다시 나로 하여금 내가 인내하러 하여금 우리 아이가 그것을 교정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정과 훈계를 할 것입니다. 보상이란 무엇일까요? 보상은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입니다. 자녀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이나 감사의 말, 안아주기, 쓰다듬어주기, 만족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 좋아하는 거 사주기, 원하는 곳에 데리고 가기 등을 통해 아이를 복돋아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받았던 보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보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마 내가 자주 사용하는 보상은 선물이겠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뭔가 원하는 걸 사주는 상황이 생기고 그럼 내가 받았던 보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떠한 물질보다 시간이 기억에는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장이기 전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 생활을 2년 정도 했어요. 그때 항상 아마 소문이 났어요. 제 수업은 중간고사가 가장 어렵다라고. 근데 제가 중간고사 질문이 2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똑같아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무엇이며 가장 행복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대학교 아이들 수업 시간에. 90%가 부모님과 식사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상의 방법이 있지만 그리고 바빠서 많이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지만 내가 내 자녀와 정말 좋은 질적인 시간 함께 보내는 그 질적인 시간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한 보상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보상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돈이나 물질로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일에 큰 보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칭찬의 말을 할 때에는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쉽게 하려고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 없이 또 생각 없이 원칙 없이 보상을 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좋은 성품으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자녀 훈계법에 대해서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조금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첫 번째, 순종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순종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고 또한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멤버십 학교 어떤 학부모님들은 왜 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하는 부모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교육학적으로도 순종의 정의를 알지 못한다면 사회 구성원으로 이 사회에 살기가 어렵다라는 논문의 결과가 나올 정도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들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의 정의를 내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과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처럼 인지할 수 있는지, 자녀가 나를 봤을 때 아, 엄마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빠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야. 혹은 선생님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지할 수 있게 내가 그러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성품을 내가 내 자녀와 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부모가 아닌데,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교사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겠어? 부모는 정직하지 않는데, 부모는 남을 사랑하지 않는데, 선생님은 남을 헌담하고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좋은 태도로 그걸 기쁘게 따를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할 겁니다. 부모가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미디어 절제를 할 것이며, 부모가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스마트폰을 절제를 할 것이며, 부모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과 순종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정의가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미 아는 거 혹은 너무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정의를 추출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 베이스가 되는 디딤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확한 정의를 통해 뇌가 움직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품이 어떻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해도 정확한 순종의 정의나 정확한 성품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성품이 무엇이에요? 한 사람의 인성이라고만 해요. 그럼 인성은 무엇이에요? 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한 사람의 됨됨이라고만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됨됨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정의를 알려줌을 통해 이것에 대한 내적 움직임을 통해 분별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학생들에게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3단계는 아이 스스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반성하며 생각하게 해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봤을 때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잘하시는지 아세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줘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일에, 내 자녀 일에서는 어떻게 보면 휘말려요. 왜? 반성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못한 행동을 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자녀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주어야 이 아이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바뀌는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아이에게 인풋합니다. 넣어요. 지식을 통해서 정의를 통해 구축해야 되는데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반성을 하면서 막 넣는데, 문제는 아이가 그걸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귀를 닫고 있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의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듣는 귀를 통해 이 마음속에 있는 성품들이 변해야 되는 거고, 듣는 귀를 줘야 되고 듣는 귀를 통해 생각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합니다. 4단계는 불순종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 또한 그 순종을 통해 신뢰를 쌓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성품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자녀 홍보법, 두 번째는 절제하는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절제의 정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절제의 성품 많이 묵상해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아이, 우리 자녀, 우리 학생들이 절제하지 못해 훈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절제 정의에 대해 알려주고, 3단계는 아이 스스로 자신이 절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네 번째는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다시 완료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영상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 제게 일어난 변화의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성품이 좋아 보입니까? 안 보여 보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불만과 근심과 걱정과 억울함이 가득 차 있는 얼굴 같으죠? 누굴까요? 네, 제 큰아들입니다. 네, 우리 큰아들이 이 사진을 갖고 와서 제 강연에 쓰라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너 장가 못 가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친구로부터 공수해서 받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한국의 엄마입니다. 교육을 전공으로 한 엄마예요. 엄마 말대로 하면 넌 똑똑해질 수 있어. 공부 잘할 수 있어. 공부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희 남편 고시에 붙은 남자예요. 고시 붙어서 평생 공부만 했다가 팔 잡힌 사람처럼 대학교 졸업하면서 좋은 직장, 좋은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가 바로 성공이라고. 아마 제 책 속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아들 공부 못해서 100대 맞았습니다. 정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성적표를 받았는데 40점이었어요. 고시에 붙은 저희 남편은 40점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점수가 점수냐? 너 다음 달에도 이 점수 맞으면 100대 맞을 줄 알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주 정직한 성품이에요.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 너 아빠 성격 알지? 너 아빠는 한다면 하는 성격이야. 공부해라. 한 달을 공갈, 명령, 강요, 지시, 설득 하여튼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성적이 35점 맞았습니다. 저 아들을 100대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사건이 지나고 고등학교 때가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터졌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저희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그때 나 100대 때리던 날 나 아빠한테 이 다음에 복수할 거라고 나 결심했었어. 저희 남편 너무 당황했죠.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했어요. 엄마, 그때 나 아빠라는 사람에게 100대 맞던 날 엄마 어디 갔었어?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어? 네, 그 100대 맞은 아들이 접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그 100대 맞은 아들 보시기 위해서 아마 그래도 100분 넘게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게 아마 성품 훈계법의 초판이에요. 처음 찍은 자녀 훈계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처음에 시작이 너 다음에 또 그러면 100대 맞을 줄 알아예요. 처음에 글을 시작하면 너 다음에 또 그러면 100대 맞을 줄 알아. 아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있었고 너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아라고 분명히 성품 훈계법대로 했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나에 대해서 많이 모르셨구나. 저는 어디에서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유학으로 인해서 외국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1살 때 미국에 갔고 7살 때 한국에 돌아왔고 바로 초등학교를 가니 한국말도 못했고 받아쓰기도 한글을 못 껴서 3학년 때인가 깨우쳤어요.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한번 밀리니 이것에 인해서 쌓이기 시작하더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관찰하기보다는 그 행동에 교정하기 위해서 급급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이 정말 한글도 지금 아직 완전하지 못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어머니께서 희종이가 기질적으로 아이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으셨다면, 백대라는 그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저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상처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잊고 살려고 해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 상처의 그 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상처를 덧나지 않게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버클리 로스쿨도 졸업했고 교육학 박사도 받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눈물로 흘리시는 기도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께서 그 눈물의 기도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아들을 칭찬해주고 싶은데 칭찬할 게 밥 잘 먹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 밥을 어쩜 그렇게 잘 먹니? 복스럽게 밥 먹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거셨어요. 희종아, 너는 대양이야.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너가 한번 움직이면 큰 파도가 일어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제가 아직도 부모님께 자랑하는 것이 나 밥 잘 먹었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부모님께 전화해서 나 오늘 밥 이거 먹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기억하는 것이, 나를 큰 대양으로 믿어주신 부모님이 계셨고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완벽한 건 없고, 또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참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고 바라보고 내려놓고 관찰해야 우리가 이 아이에게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부분을 훈계해야 할지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 그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그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 양육하는 가운데 이러한 훈계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때 아마 오늘 저처럼 이야기할 겁니다. 엄마의 기도,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요. 이 시간 한 1시간 한 24분을 오버했는데 오늘 아마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